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준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재고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이어서 기본적인 기말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바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그리고 소모품의 정리 내용입니다. 감모손실은 사실 저희가 앞 시간에 수량 결정 방법에서 기본적인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간단하게 언급은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모손실보다는 평가손실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면서 학습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평가손실이 조금 어렵다, 부담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평가손실 접어두고 감모손실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모품도 물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손실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평가손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먼저 보면 둘 다 손실이니까 이건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은 뭔가가 좋지 않은 건데 기본적으로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감모손실은 수량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평가손실은 금액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수량이 금액이 어떻게 다를 때 손실로 인식하느냐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요.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상 수량이 있을 것이고 실제 수량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부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장부 재고는 100개인데 실제 재고 수량이 80개밖에 없다면 차이 나는 수량이 몇 개가 20개가 있죠. 이 20개를 우리는 감모 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감모 수량에다가 장부상 원가 금액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와 비정상적 감모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상 감모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조업 활동 혹은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감모를 정상 감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정상적인 조업 활동이나 판매 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감모는 비정상 감모라고 합니다.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를 구분을 해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감모인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회계처를 한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감모 수량이 20개가 발생했고 원가를 곱했다. 계산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대변에 재고자산의 금액을 줄입니다. 상품이건 원재료건 제품이건 자산의 금액을 줄이면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는 차변에 매출 원가를 통해서 원가에 산입을 하게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가 있다면 자산 가치를 줄이면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는데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의 영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모 손실은 앞 시간에도 살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감모 수량을 확인하고 여기에 뭘 곱해준다라는 거 원가 금액을 곱한다라는 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살펴본 수량 결정 방법 중에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 계속기록법과 장부에 쓰지 않고 있다가 기말에 실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액을 확인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했을 때 계속기록법만 쓰거나 실지재고조사법만 쓰는 경우는 감모손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감모손실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때만 확인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감모손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어 보실 내용은 바로 평가손실입니다. 감모손실이 수량적인 차이, 장부의 재고 수량과 실제 수량의 수량 차이에서 나온다면 평가손실은 금액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을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저가법은 취득 원가 금액과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낮은 저가의 금액으로 기록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장부상 원가가 애초에 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가 140원이다. 이 시가를 우리는 순실현 가치, 실제 가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가가 100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40원이야. 이 경우 장부는 뭘 기록하냐? 이 100원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저가법. 이 경우는 회계 처리할 거는 없어요. 근데 시가가 140원인데 시가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하락한다? 원가가 100원일 때 140원이던 시가가 얼마까지 내렸느냐? 100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래도 장부는 그대로 원가 금액인 100원으로 기록합니다. 여기도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금액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내려갑니다. 원가가 100원인데 실제 가치가 8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가 금액과 순실현 가치 시가 금액을 비교하니까 누가 금액이 더 낮더라? 시가가 더 낮죠. 장부는 80원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회계 처리하냐?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을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냐? 20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원래 시가가 140원이었어요. 근데 100원으로 내려갔다가 20원 더 내려가서 8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원에서 실제로 80원까지 하락한 총액은 얼마냐? 60원의 총액이 하락됐죠. 하지만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은 60원이 아니라 얼마만? 20원만 인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평가손실은요. 장부상 원가보다 시가가 같거나 높을 때는 이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시가 금액이 원가보다, 장부상 원가보다 낮아졌을 때 요 원가보다 낮아진 금액만, 즉 100원하고 원가인 100원과 비교해서 현재 가치가 80원이니까 여기서 차이나는 20원만 우리가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 금액은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MIN, 미니멈, 작은 금액 둘 중에 최소 금액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원가가 100원이고 실제 가치가 80원이라면 실제 가치 80원을 기말 재고액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 차이나는 20원을 평가 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재고자산에 감모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대변의 재고자산을 바로 줄이면서 차변에 감모 손실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지만 평가손실은 자산의 기본적인 금액만 임시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재고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을 쓰는데요. 그 계정이 바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입니다. 재고자산 가치를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가 금액을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차감 계정으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죠. 100원이라는 자산 밑에 평가 손실이 20원 있다. 이 자산의 실제 가치는 80원이다. 이 20원을 원가에서 마이너스하는 구조로 가지는데 이 20원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재고자산이 시가가 원래는 원가보다 높아야 정상이지만 시가 금액이 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거나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고 살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분명히 저가법을 인식을 한다라고 했고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한다. 원가보다 낮아진 것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장부상 원가가 100원인데 실제 가치가 시가가 140원이었는데요. 이 원가가 100원인 자산이 80원까지로 가치가 하락했다면 140원에서 80원까지 낮아진 60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의 차이인 20원만 평가손실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손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감모 손실처럼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100원에 대한 자산 금액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쓰고요.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감 계정을 쓰는 이유는 평가 손실된 것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금액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환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얘기 드렸듯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전부 다 원가에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저가법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처리했어. 그런데 이 상황이 해소되는 거야. 짜잔 해서 금액이 낮아진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금액이 다시 올라갑니다.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100원이던 원가 금액을 80원으로 인식해서 20원의 평가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원가는 100원인데 시가가 예를 들어 120원으로 올랐어. 그럼 80원에서 120원으로 얼마가 올랐어요? 40원 올랐습니다. 그럼 이걸 40원 올랐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걸 이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 잡느냐? 금액이 올라갔을 때는요. 어디까지만 가냐면 최초의 장부 금액까지만 갑니다. 즉 80원 하던 게 120원 올랐다고 해서 80원에서 120원으로 40원 올랐다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은 얼마까지만? 100원까지만. 이게 저가법이라는 거죠. 120원과 100원을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 100원을 맥시멈 금액으로 본다면 80원과 100원의 요 차이, 요만큼만 금액이 올랐다고 인식하고 그걸 뭐로 처리하냐?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으로 처리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금액을 차감을 합니다. 즉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산했다가 환입이 발생하면 다시 차감을 시켜준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평가 충당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환입되게 되면 다시 오르게 되면 대변에 있던 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100원의 원가에 20원의 기본의 가치를 줄여서 80원으로 잡아놨다면 다시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120원으로 오른 금액까지 가는 게 아니라 100원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계정이 없어지는 거죠. 차감 계정이 없어지니까 100원의 금액으로 다시 환원되는 원위치 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평가 손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손실은 이미 비용 처리된 거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줄이면서 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잡았다가 금액이 다시 환원됐을 때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가 금액만큼만 인식을 한다. 자, 분명히 140원이던 게 80원 내렸을 때 왜 평가 손실 20원만 인식을 하느냐? 80원에서 다시 120원 올랐을 때 40원이 아니라 20원만 왜 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잡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이건 조금 정도 생각하실 게 뭐냐면 감모 손실도 발생하고 평가 손실도 발생했다. 뭐부터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수량 차이에 따른 수량의 차이 나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과 장부상 원가와 실제 가치 금액 차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이 둘 다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수량 차이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감모를 파악합니다. 수량 차이. 그래서 그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파악해서 감모분을 인식하고 감모분에 대한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구분해서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간다라고 했죠.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외 비용의 계정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가게 됩니다. 수량 차이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금액 차이로 갑니다.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라고 하죠.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 금액과 순실현 가능가치의 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감모 손실은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지만 평가 손실은 자산의 가치를 줄이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충당금 사용했다가 다시 오른다. 그럼 충당금에 대한 환입이 되는데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했을 때 매출원가에서 기본적으로 차감을 하게 되고 어느 금액까지 환입할지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관련된 기출문제 한 문제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일반 기업 기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빙고 맞는 말이죠.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이건 감모 손실 탈락 아니고 평가 손실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을 통해서 판매관리비 탈락,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4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전액 재정원가 반영한다. 탈락.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정상적일 때는 기본적으로 원가 혹은 제조원가 금액에 가산되게 되죠. 문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저희 기본적인 감모와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제를 가지고 앞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인 제품과 관련된 사항이다.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이냐 혹은 영업의 비용이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매출원가에 가산된다라고 하는 건 정상감모와 평가 손실은 원가에 가산되게 되고 비정상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가죠. 저희 식 문제를 보면 장부상 재고 수량이 10,000개래요. 실제 재고 수량이 8,000개랍니다. 아하. 감모 수량 발생했죠. 2,000개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감모 손실 계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장부상 단위당 원가가 400원인데 단위당 시가가 300원이랍니다. 아하, 금액 차이도 발생했습니다. 평가 손실도 발생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감모도 발생하고 평가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뭐부터 할 거냐?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감모와 평가가 같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감모 손실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량과 장부상 차이 나는 감모 손실을 먼저 파악을 해야 실제 남아있는 수량에 대한 평가 손실도 인식이 됩니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비교하니까 2,000개가 차이 나죠. 즉 감모 수량이 2,000개가 되고요. 감모 손실은 이 감모 수량의 원가 금액인 400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감모 손실은 8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수량 2,000개, 단가 400원 곱한 거, 그럼 이 80만 원의 감모 손실을 어떻게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로 나누셔야죠.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를 75%와 25%로 나뉘어서 75%에 해당하는 60만 원은 정상감모로 25%에 해당하는 20만 원은 비정상감모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되고 비정상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감모 손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셨다면 이젠 평가 손실로 갑니다. 평가 손실은요. 기본적으로 장부상 원가와 시가 금액이 비교해서 낮은 걸로 간다라고 했는데 원가가 400원인데 시가가 300원이다. 내렸잖아요. 얼마가요? 100원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차이 나는 100원을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평가 손실을 어디에 곱해주느냐? 실제 수량에 곱해줍니다. 즉 장부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량이 몇 개이냐? 8,000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8,000개인데 계산 금액이 얼마의 손실이? 100원의 손실이. 그럼 8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감모 손실도 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평가 손실 오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수량 확인 때문에. 자, 평가 손실 80만 원은 전부 다 매출 원가의 가산이 되겠죠.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정상감모 60만원과 평가손실 80만원 합해서 140만원이 되겠고요. 영업외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감모손실 중에 비정상감모에 해당하는 20만원이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앞서 계산된 금액을 회계처리까지 한번 해본다면 수량 차이에서 발생한 감모손실은 자산의 금액을 바로 줄이겠죠. 80만원. 정상감모는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갑니다. 금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은요, 대변에 제품인 자산의 가치를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차감계정,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쓴다라고 했고요. 평가손실은 그대로 차변의 평가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비슷한데 회계처리도 그렇고 조금 차이는 존재합니다. 분명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제처럼 감모와 평가가 같이 있을 때는 뭐부터 보시라? 감모부터 먼저 보시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고자산은 감모손실, 평가손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감모손실이 먼저고 평가손실이 나중이다, 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소모품의 정리인데요. 저희가 회계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 소모품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모품은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뒤쪽 결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모품은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소모품은 소모성 물품이라고 해서 사용하다 보면 못 쓰게 되는 걸 소모성 물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모성 물품을 자산 처리할 때는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쓰게 되고요.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 B라는 계정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소모성 물품을 샀을 때 자산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모품의 처리는요, 실무적으로 본다면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냥 비용 처리한다, 소모품비 끝 이러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을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 문제는 이 소모품은요,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이 다른데 왜 얘가 문제가 되냐면 구입할 때 회계처리와 결산 시 회계처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소모성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자산 처리는 자산 계정인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기말에 단기 사용분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보죠. 내가 소모성 물품을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 구입 시에 대한 처리 한번 보죠.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고요. 차변에 소모품이 나올 건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소모품은 자산처리법이 되건 비용처리법이 되건 구입했을 때 처리와 결산 시 처리가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소모품은 사용액이 있고 미사용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은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건데요. 결산하는 기준에서 사용했다, 없어졌다, 내가 사용했다라면 기본적인 결산 시점에서 사용분은 소모품 B라는 것으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금액만큼은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을 10만원을 내가 현금으로 구입했다. 구입할 때 자산으로 했느냐 비용으로 했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산할 때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사용액은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 남아있는 미사용액은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내가 소모성 물품을 10만원을 구입하다 현금으로, 근데 자산 처리하다 라고 한다면 대변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소모품 계정을 씁니다. 이건 자산이니까 내가 10만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하려고 하다 보니 소모품에 대한 미사용액 3만원이 있더라. 자, 10만원 구입해서 사용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미사용액이 남아 있네요. 3만원이 남아 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10만원 중에 사용액은 얼마나 뜻이에요? 7만원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상에
사용액이 제시될 수도 있고 미사용액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어렵습니다. 내가 10만원을 구입했다. 10만원씩 샀어요. 근데 문제상이 뭐라고 했냐면 미사용에 남아있는 게 3만원이래. 그럼 사용한 게 7만원이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부에 소모품이라고 적혀져 있다. 내가 샀다 자산 처리한 이 중에 3만원이 미사용이고 7만원 썼으니까 사용한 만큼 이 소모품 금액 중에 7만원을 대변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면서 차변에는 뭐로 가냐? 차변에는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10만원 중에서 사용액 7만원을 줄였어요. 그 7만원만큼은 소모품 비로 돼 있고 아직 남아있는 3만원 10만원에서 7만원 줄였으니까 남아있는 3만원은 그대로 소모품으로 돼 있죠. 자, 내용 정리되십니까? 구입 시에 소모품 처리했을 때는 결산 시에 금액이 뭘 분기하셔야 되냐? 구입할 때 소모품 잡은 경우는 결산 시에 여러분들이 사용액을 분기하셔야 돼요.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산처리법 아래쪽에 있는 이 설명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소모품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처리 계정인 소모품으로 처리한다. 자산처리법은 기말 당시에 사용분을 사용한 걸 비용 처리해 사용한 걸 소모품 비로 처리한다. 소모품을 줄이면서 소모품 비로. 그래서 사용액과 미사용액 금액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입할 때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대체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다. 비용 처리는 구입할 때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기말에 단기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입 시 분계와 결산 시 분계를 볼 건데 마찬가지 소모품은요. 사용액이 있고 미사용액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용액은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가 썼으니까 미사용에 남아있는 건 소모품으로 잡혀야 하는데 자, 우리가 구입 시에 보면 소모품 물품 10만원을 현금 구입했다. 대변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비 자, 모든 10만원의 금액을 다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면서 소모품 사용액이 7만원이래. 즉 사용액이 7만원이라는 건 10만원 중에서 아직 3만원은 미사용으로 남아있는 거죠. 즉 7만원이 사용이라는 말은 미사용액이 3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즉 전부 다 소모품비가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 3만원이 아직 남아있다. 3만원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금액을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까불어 썼는데 어떻게? 소모품비. 네, 소모품비로 가는 사용액이 7만원, 소모품으로 가는 미사용액이 3만원. 틀려도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자, 나 혼자만 그래요. 자, 결산 시에 소모성 물품, 소모품 사용액이 7만원이다. 미사용액 3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소모품비, 미사용액인 금액을 3만원을 줄이면서 이 소모품비, 즉 10만원 중에 3만원 아직 못 쓰고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 금액을 소모품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산 처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액을 분개했지만 비용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이 아니라 미사용액을 소모품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비교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소모성 물품, 소모품이나 소모품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산처리법이 있고 비용처리법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다? 자산처리법은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게 자산처리법이고 소모품비로 하는 건 비용처리법이다. 맞죠? 이는 구입시 분계와 결산시 분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구입했을 때는요. 소모품 혹은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죠. 자, 구입했을 때 자산처리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뭐 이렇게 갑니다. 비용처리법은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뭐 이렇게 갑니다. 구입시 분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만 구분되는 거 아니야. 결산이 중요하다니까. 결산시 분계가 왜 중요하냐. 결산하면요. 자산처리법은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대체합니다. 내가 구입한 것 중에 얼마나 실제로 썼느냐를 비교해서 사용액에 대해서 대변에
소모품을 빼면서 차변의 소모품 B로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비용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이 아니라 미사용액을 소모품으로 남아있는 걸 자산 잡아야 되는 전부 다 비용 잡았으니까 결론은 소모품 B를 빼면서 남아있는 걸 소모품으로 정리한다라는 건데 제가 그 회계 이론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소모품의 처리는요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실제 실무적으로는 자산 처리법을 아예 처리 안 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100% 그러면 좀 틀릴 수도 있겠다. 99.999%의 기업들이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합니다. 보수주의 입각에서 자산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예요. 그러면 구입할 때 전부 다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에 남아있는 걸 소모품으로 대체 분결하냐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걸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립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원론적인 내용에서는 전체를 다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죠. 상황이 두 가지라고요. 자산처리법 아니면 비용처리법이 있다는 거죠. 구입할 때 소모품을 잡았다. 그러면 결산 시에는 무슨 금액을요? 사용액. 소모품 B를 잡았다. 그럼 결산 시는 무슨 금액을요? 미사용액.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글자 수가 달라요. 결산할 때 사용액을 분개할 거냐, 미사용액을 분개할 거냐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 구입할 때 소모품이었을 때는 사용액, 사용한 만큼을 대변의 소모품을 줄이면서 차변의 소모품 B로 이걸 사용액을 분개한다. 세 글자. 구입할 때 소모품 B를 잡았을 때는 소모품 B를 빼면서 남아있는 걸 소모품으로 잡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미사용액. 이렇게 기억해주면 오히려 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모품이냐 소모품 B냐에 따라서 결산할 때 사용액이냐 미사용액이냐가 달라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구입할 때 소모품을 잡았다, 소모품 B를 잡았다에 따라서 세 글자냐 네 글자냐에 따라서 사용액이 될 수도 있고 미사용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과 소모품 B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제가 뒤쪽에 결산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인 재고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그리고 소모품의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지금까지 학습한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분계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재고자산은 조금 더 앞부분보다 어렵고 외울 것도 많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내용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분계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다시 추가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